진짜 살아있는 뿌리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바로 토양 염류 집적이 되고 갈변 현상이 되고 그러면 이게 여기서 정상적인 생육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는 이거를 완전히 제거를 하고 낮춰놓고 시작을 해야 되거든요. 좀 다른 각도로 얘기를 좀 드리면요. 정상적인 땅에 여기 농도가 조금 EC가 낮고 한 EC 이하일 때는요. 뭐 아마 한 2, 3 정도까지는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만 여기서 이 뿌리가 여기에 있는 양분과 수분을 빨아들여 가지고 위로 잘 올려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가 농도가 좀 진해 가지고 염류가 집적이 되면요 빨아들여 올라가는 게 아니라 여기에 있는 이 뿌리하고 이 식물에 있는 수분을 얘가 거꾸로 땅이 뺏어가는 거예요. 땅이 뺏어간다. 이해가 가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자, 다른 각도로 보면은 우리가 가을에 되면은 김장을 담그려고 그 배추를 갖다 절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소금에 어떤 소금물에 소금물이 배추에 있는 수분을 뺏어가지요. 왜 절여지는가 마찬가지로 식물이 절여지는 거죠. 여기가 농도가 염류가 집적이 돼서 가지고 문제를 일으키면은 그래가지고 제가 한번 실험을 해봤어요. 이 같은 이제 멜론입니다만 얘는 이제 코리아 멜론이라고 하는 참외입니다만은 참외에서도 이런 문제가 많으니까 염류 농도가 2.2나 0.8 물론 여기는 조금 더 따뜻하고 얘는 조금 이제 바깥쪽이니까 생육이 그렇습니다. 얘 두 개하고 비교를 해가지고 얘하고 얘는 제껴놓고라도 얘하고 한번 보십시오. 4.2하고 2.2일 때 생육이 얘는 지금 보면 온전해 보입니까? 뭔가 좀 약간 좀 시들어 보이죠. 낮에 이거보다 더 시들었다가 그 다음 되면 약간 살아오고 뭐 이렇게 해갖고 고생해가면서 그리고 어떤 것들은 얘가 그냥 그대로 말라가 죽는 것도 생깁니다. 농도가 높았을 때. 그런데 이 농도가 이 정도는 이제 적당하다고 보고 이건 조금 더 낮잖아요. 그래서 어릴 때는요. 나중에는 이 정도나 이 정도까지 가도 뭐 수확할 때쯤 내가 이 정도 간다고 해도 하면은 뭐 당도하고 뭐 그런 쪽에 좀 플러스 요인도 일부 있습니다만은 초기 생육할 때 이 정도로 이보다 더 높아지면은 문제가 많다. 생육이 오히려 좋아지는 게 아니고 더 나빠진다. 그래서 이거하고 마찬가지로 이 농도를 어느 정도인지 EC하고 pH를 꼭 밝혀서 있겠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된 요인 중에 하나가 이 멜론이 망하니까 처절하게 망한 겁니다. 제 고향 쪽인데요. 여기가 이제 여기하고 가까운 저 부여의 그 뭡니까 그 백마강 쪽에 있는 유한면이라는 이런 쪽에서도 이런 문제가 많이 나타납니다. 이 모래 성분이 많은 데는 당심이 좀 떨어지니까 처절하게 문제를 일으키는데 이거를 왜 이래 됐는지 이제 9월달의 장면이거든요. 9월달의 장면인데 아마 부여, 안동 이런 쪽에서 가을에 멜론 하시는 분들이 옛날에 뭘 했냐면 봄에 수박 재배를 했습니다. 수박 재배를. 수박할 때 여기다가 200평입니다. 100m에 200평 빈하우스에다가 5톤짜리 통 만차 넣고 이제 아마 우분을 넣었다고 하면은 동분보다는 조금 이제 성분이 조금 적긴 합니다만은 우분이든 동분이든 5톤짜리를 한 차를 넣고 그러면은 이제 그만큼 들어갔으니까 질소 뭐 예를 들면 요소나 뭐 아니면 모카피로 이거를 양을 합쳐야 되는데 그 비료는 이거 5톤 넣은 거하고 무시하고 또 넣을 만큼 넣습니다. 실제로 아마 넣으라 그런 양보다도 더 넣었겠죠. 잘 키워보겠다고. 그래서 봄에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이제 6월달쯤 돼가지고 수박을 수확하고 또 이제 시작을 또 6월 하순에 이제 또 바로 밭을 또 가는데 거기다가 또 5톤짜리 한 차 놓고 또 그 다음에 비료대로 놓고 해가지고 가을에 가보니까 이 멜론으로 가야 되는데 크다가 다 망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땅을 제가 한번 보니까 바로 이렇게 돼 있어요. 물론 이렇게 되니까 관리를 안 했겠지만은 문제는 이렇게 하얗게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제가 이 주인은 못 만나고 그때 당시에 그 이장을 만나고 주인도 이제 알았는 거죠. 이렇게 되고 난 다음에 문제가 어떻게 되는지. 그런데 대체로 우리가 어떻습니까? 요즘은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전에 우리가 거름이 부족하고 뭐 비료가 부족하고 초창기에 비닐하우스 할 때는 이렇게 들어가서 하면은 이제 땅에 어떤 얘가 비료 잘 분해되면 이제
아주 영양분으로 돼가지고 잘 클 수 있습니다만은 이게 계속 누적되다 보니까 이게 결국은 문제를 일으킨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검은색이면은 다 건강한 퇴비로 보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뭐 하수라든지 이런 쪽에서 나오는 그런 것들을 이 원재료가 뭔지도 잘 알 필요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 발효되지 않은 이 가축분에 대한 문제 생각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병을 연구하는 분이 한번 이 실험을 한번 해봤어요. 어떻게 했냐면 완숙된 거냐 미숙이냐 완숙이냐 미숙이냐 여기는 이제 배분하고 돈분을 가지고 실험을 했는데 이걸 이제 갖다가 이걸 이제 원재료로 해서 그 토양하고 섞어서 이 상토로 쓰고 거기다가 이제 식물을 심어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균을 갖다가 오히려 이제 병 실험을 하다 보니까 이제 거기다가 병을 접종을 시켜본 겁니다. 병의 어느 정도 걸릴 거냐. 완숙되는 경우는요, 이 문제가 병을 넣더라도 얘가 한 절반 정도 걸렸죠. 그 다음에 절반 좀 약간 이상 되네, 55%인데, 그 다음에 돈분 퇴비는 얘보다는 조금 줄어들었죠. 그러니까 계속 대분에 결국은 뭐냐면 그 기료 성분이 좀 더 많습니다. 미숙 대분 퇴비, 미숙 돈분 퇴비는 거의 발병이 다 100% 발병됐는데 이 완숙된 거는 같이 쓰더라도 이 정도로 줄일 수 있다는 거는 병이 와도 얘가 어느 정도 다 죽지는 않은 겁니다. 얘는 미숙을 썼을 때는 병균이 오면은 거의 다 죽는 쪽으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퇴비가 어떤 것인지 그래서 우리가 포대 거름을 사서 쓰시는데 포대 거름도 그러면 다 그러면 완숙이냐고 봤을 때 그렇지 않은 거 많습니다. 봄에 보니까 이 수요는 많고 그러니까 덜 썩은 것들 그게 또 뭐 돌아다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인해 가지고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도 있는데 어쨌든 이 염류 농도라든지 이런 쪽에 이 가축분 퇴비를 어떻게 써야 될 거냐 하는 걸 말씀드리고요. 자, 이거 여러분들 이거는 이제 그 멜론의 잎은 아닙니다만 참외의 잎입니다. 가장 비슷한 거죠. 이게 여러분들 이거 어떤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왼쪽은 어떤 문제고 오른쪽은 어떤 문제 있는 것 같습니까? 본인들 한번 생각. 여러분들 포장에 멜론 하우스에 이런 증상이 나왔어.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이거 나는 잘 모르니까 무조건 가서 그 어디 기술센터를 갑니까? 아니면 농약방을 갑니까? 알고 가야 됩니다. 그 농약방도 100% 아는 게 아니고 사실은 우리 기술센터나 저도 100%다 알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이게 왜 이래 되었을까? 여러분들 생각이 있으시죠? 누가 한번 대답 한번 해줄래요? 자, 오른쪽에 이거 왜 이런 것 같습니까? 뭐가 부족하거나 뭐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까? 칼슘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 생각이 없으세요? 어떤 어떤 문제가 결핍 증상? 예? 항화 바이러스, 예, 항화 바이러스도 이런 유사 오늘 뒤에 항화 바이러스 얘기하겠습니다만 이거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또 어떤 분은 이걸 가지고 이제 이 마그네슘 결핍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이게 제가 그 재배하던 포장에서 나타난 겁니다. 이렇게도 나타나고 이렇게도 나타났어요. 이거는 뭐 같습니까? 뭐 결핍 같습니까? 뭐 바이러스 같습니까? 예? 여기에 아마 이 바이러스 전공을 하신 분들 모셨더니 일단 바이러스일 수도 있겠다고 생각은 합니다. 근데 제 포장이니까 제가 확인을 다시 해봤습니다. 근데 여기다가 바이러스라고 근데 끝까지 갔어요. 어쨌든 얘가 바이러스 같으면 또 어쨌든 얘가 끝까지 갔고 얘도 이 상태에서 거의 갔어요. 근데 위에만 우리가 나타나는 증상 위에만 보고 저걸 다 답을 찾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위에만 보고 얘가 칼슘 결핍이다, 마그네슘 결핍이다 해서 여기다가 그 결핍이니까 거기다가 뭘 보충을 해준다고 해서 근본적으로 해결 안 되고 이 또 항화 바이러스냐 했을 때 그럼 어떻게 할 거냐? 그것도 아닌 것 같고 얘도 보면은 무슨 결핍이나 바이러스로 진단할 수가 있겠지만은
땅을 파보니까 어떻게 됐냐. 여러분들 이거 보셨습니까? 혹시 멜론 재배하시면서 뿌리에 이렇게 나오면 상당히 심각합니다. 예전에 청량에 여기 가까운 저 봉안면입니까? 거기서 문제가 있는 동화가 하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근본적으로 얘를 잡지 않으면은 결국은 위에다 아무 처방해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재배 중에 얘를 처방할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어요. 요즘은 위에다가 이 선충을 잡는 걸 액제를 뿌리긴 합니다만은 사실은 어떤 그 잔류라든지 그런 거 생각한다면 그것도 어렵죠. 그러면은 이거 어떻게 해야 될 거냐 하는 쪽인데 뿌리요. 선충에 의해 가지고 위에 나타나는 증상들이 바로 이렇게 나타날 수도 있다 하는 거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궁금하니까 한번 뿌리가 정상적인 뿌리가 이렇게 좀 예쁘게 이렇게 잘 현미경을 확대를 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선충이 감염돼 가지고 알을 놓게 되면 이런 형태로 바뀝니다. 중간에 과정이 이제 이건 다른 데서 가져왔습니다만은 자, 이렇게 이제 이기 유충입니다. 어린 유충이 이 뿌리에 막 들어갑니다. 들어가가지고 이게 얼마나 막 들어가서 이 안놈 성충은 이렇게 이 성장을 합니다. 여기서 자기가 커가기 위해 가지고 여기에 이렇게 혹이 형성이 되죠. 여기서부터 올라오는 양분과 수분을 얘가 여기서 따라가지고 자기 몸집을 키우잖아요. 키우고 난 다음에 이제 사기 성충이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알을 넣어야 되잖아요. 알을 놓기 위해 가지고 여기다가 빨갛게 된 게 알집입니다. 알집. 이 염색을 해가지고 이제 현미경 10개에서 본 겁니다만은 자, 이게 이제 알집이 몇 개 되잖아요. 요 뿌리 하나에 알집이 한 8개쯤 되면은 이 알집 하나에 요거 좀 자세히 본 겁니다. 이 알집 하나에 이게 이제 그 성충알이 400개 내지 500개 들어있어요. 요 안에 여기에. 그러면은 여기에 한 뿌리 작은 데다가 한 8개 있다 그러면 58이 40 계산만 하면 거의 한 4,000마리잖아요. 4,000마리. 그 중에 절반만 살았다 그래 보십시오. 2,000마리가 3번 문제를 발생이 돼가지고 앞에처럼 이렇게 되면은 이 방제를 하지 않고는 어렵습니다. 근데 방제가 아무래도 100% 방제가 참 어렵거든요. 운이 좋아가지고 이게 어느 정도 돼가지고 얘들이 사라졌으면 참 다행인데 문제가 올해 만약에 이게 계속 몇 년 동안 문제됐다는 경우는 특히 이제 저 밑에까지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방제가 더 어렵습니다. 처음에 왔을 때는 표토에만 있기 때문에 방제가 조금 더 쉽습니다만 자, 그래서 좀 궁금해가지고 이런 유리 그릇을 에다가 보이기 좋게 해놓고 이제 식물을 심어봤습니다. 심어가지고 이 선충이 없는 땅, 있는 땅 이렇게 놓고 보니까 어떻습니까? 얘는 한 보름쯤 됐는데 여기에 고루 뿌리가 다 분포가 됐잖아요. 하얗게 보이죠? 얘는 어떻습니까? 보름쯤 됐는데 여기 이렇게 돼가지고 여태까지만 내가 위는 이 덕분에 아직까지 이제 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뿌리가 좀 있다가 다 그대로 정지된 겁니다. 정지됐죠. 그리고 또 한 보름쯤 지나면 얘가 어떻게 되냐면 죽게 됩니다. 왜냐하면 뿌리 기능을 못하니까. 그래서 선충이 감염이 되면은 이걸 방제를 하지 않고 여기다가 심는 게 능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연작에 다행히 저런 피해가 안 오면은 참 좋습니다. 오지 않도록 하는 게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또 궁금하니까 제가 예전에 부산에 근무할 때 또 이렇게 왔습니다. 이게 서폴 상자죠. 그러니까 상자에다가 여기다가 병이 없는 땅, 선충이 있는 땅, 이게 사진의 2장이 아니고 그냥 한 장을 찍은 겁니다. 요즘 찍으라 그러면 더 잘 찍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이게 겨울철에 이 실험을 하다 보니까 요 한정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멜론 전체가 생육이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만 아마 여러분들 지금 키우는 정도의 어떤 가지고 이거하고 품질하고 비교하면 이건 비교도 안 되겠지만은 이거는 여기서 병이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보여주려고 한번 해볼까요? 얘는 그래도 이 색깔이 흰가루병 걸리고 겨울에 온도 사정 안 좋고 잎도 안 좋고 이 토양 요 자체 양도 얼마 안 좋고 하지만은 어느 정도 생장돼 가지고
수확 할 무렵 됐을 때 이렇게 성장이 되어 있습니다. 네트도 뭐 썩 좋지는 않으나 그래도 이제 멜론처럼 보이는데 얘가 어떻습니까? 후격 선충이 감염된 이 토양은 뭐 완전히 이거 네트가 문제가 생기죠. 당연히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게 이 줄기나 잎이 이렇게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러면은 얘가 이제 선충에 의해 가지고도 이렇게 되지만 선충이 감염을 하면서 거기에 또 어떤 것들이 들어가냐면은 그 병원균들이 일반 뭐 덩굴 쪽 N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같이 좀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게 치명하기 좋잖아요. 토양에 있는 바이러스라든지 뭐 이런 쪽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이렇게 이 선충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생육의 수량에 아주 지대한 영향을 준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요 앞에 이제 그 겨울철에 그 실험 포장에서 봤을 때 선충이 감염된 게 보니까 이렇게 네트 형성이 결국은 힘이 모자라는 거거든요. 얘는 그래도 어느 정도 이제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품질에도 상당히 많은 영향을 준다 하는 겁니다. 자, 제가 이제 그 선충 얘기를 좀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연작장애를 일으키는 병 중에 하나가 여름철 재배에서 문제되는 지금 시드는 것 중에 하나가 이 검은 점뿌리 썩은병, 검은 점뿌리 썩은병. 혹시 이렇게 된 적이 있으십니까? 있으면은 아주 치명적인 겁니다. 없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거는 무네트 메론입니다. 무네트 메론에서 더 심해요. 네트 메론보다 무네트 메론 더 이거 완전히 이렇게 되면 어떻습니까? 100% 망한 거거든요. 그래서 자세히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이게 뿌리가 여기에 잘록해지고 여기에 잔뿌리가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세히 보면 이제 요렇게 이제 흑점이, 검은 점이 톡톡 있어요. 얘가 벌써 이제 문제가, 뿌리에 문제가 있으니까 위에 나타나는 증상들이 다 이렇게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현미경상으로 봤을 때 보면 옛날에 우리가 연필 깎아가지고 연필 그 흑연입니까? 그게 뿌려놓은 듯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얘가 그 보온균이에요. 여름철에 문제를 많이 일으킵니다. 저도 아까 이 선충은 이제 부산에서 이제 그 멜론 연구할 때 하다가 나중에 이제 채소과를 가게 된 거죠. 수원에 가져보니까 거기는 선충 문제가 아니라 이게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재배를 하는데 여러분들 작형처럼 추석에 나오는 작형에 하려고 했는데 9월달 되니까 이게 거의 이렇게 시드는 것들이 나오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왜 그럴까 찾아가지고 보니까 이제 이 균이 이한 것이고 그게 이제 어떻게 될 거냐 하는 쪽에서 이제 방제를 어떻게 할 거냐 이제 고민을 했었는데 그래서 지금까지 얘기했던 크게 있는 염류집적 문제, 선충 문제, 이런 검은 점뿌리병 문제, 이거를 토양에 나오는 연작장애 요인을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을 거냐. 그러니까 완전 100% 오지 않게 하면 좋고, 그 다음에는 줄여야 될 거거든요. 100% 방제가 참 어렵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요약을 하자면 이렇습니다. 염류집적하고 이 병해충 문제 두 가지, 크게 봤을 때 두 가지죠. 토양 병해충하고 염류집적 문제. 그러면 요거를 이제 어떻게 해결을 할 거냐. 그러니까 가능한, 그래서 일단 염류가 집적이 되지 않도록 하려면 첫 번째 해야 될 게 뭡니까? 비료를, 양분이라고 하지만은 필요한 만큼을 줘야 양분이지, 그보다 가하게 되면 사람이 어떻게 되면 사람은 과체중이 되거나 비만이 되고 그걸로 인해서 당뇨나 뭐 혈압, 뭐 어떤 심혈관 이런 질환에 영향을 주듯이 식물도 여기서 문제가 생기면은 얘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유기물 치료입니다. 유기물을 이제 어느 정도로 이제 함량을 높여 놓으면은요, 좋은 점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토양의 완충 능력, 그 다음에 병에 이길 수 있는 능력, 그 다음에 비료의 흡수 능력, 뭐 이런 쪽에 여러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이 유기물을 어떻게 할 거냐 하는 쪽에. 그래서 요것만 잘 해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땅에 놓을 때 있잖아요. 놓을 때 하우스를 만약에 뭐 매년 거둘 수는 없습니다만은 만약에 이왕 한번 거둘 때가 있으면은 걷고 씌울 때 기간을 둬서
한 번쯤 이제 피복물을 제거를 한다든지, 그래서 비를 좀 맞춘다든지, 그 다음에 또 할 수 있는 것들이 제염작물 재배입니다. 땅을 관리를 우리가 땅도 좀 쉬어가면서 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요 문제, 그 다음에 좀 이제 이 극단적으로 가서 좀 빨리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원재배처럼 물을 담궈준다 하는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뭐 한토, 신토, 완전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만, 그래서 보면은 이쪽에 이제 첫 번째 해야 될 것들이 합리적인 12유기물 시험, 피복물 제거, 요거 해서 오지 않도록 하고, 조금 문제가 생길 것 같다 하면은 제염 작물이나 다른 작물로 좀 바꿔보든가, 다음에 나는 꼭 이 작물만 해야 되는데 시간을 한 달이나 두 달 정도 여유가 있다 그럴 땐 좀 물을 담궈가지고 제거하는 거, 이런 식으로 가서 좀 더 지속 가능하게 가면 좋겠다 하는 거고요. 그러면 선충이라든지 아까 얘기했던 검은점 뿌리소금병이라든지 병이 문제가 생길 때는 어떻게 해야 될 거냐 하는 쪽입니다. 첫 번째로 저항성 품종을 하면 좋습니다. 그런데 저항성 품종이 멜론에 별로 없죠. 단지 조금 더 강할 뿐입니다. 근데 이제 좀 더 강한 것들이 뭐가 있냐면은 참외라든지 수박의 대목으로 뿌리로 쓰는 신토자 이런 것들이 병에 좀 강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걸 대목으로 쓰려고 하면은 멜론의 품질이 어떻게 됩니까? 영향을 주게 되죠. 어쨌든 이런 문제. 그 다음에는 이 포장의 담수, 여기도 보면 담수에 있는데요. 그 전에 이제 일단 유기물 시용 요거도 앞에서 당겨서 하고, 그러다가 문제가 생기면은 이런 태양열이나 고온 온수 소독, 예전에 이 청량에서도 한번 시범을 한 적이 있습니다만, 그 다음에 이 포장의 담수 이런 것들, 그래서 두 가지를 다 해결할 수 있는 게 뭐냐면은 한 방에 처리해가지고 이 염류 집적하고 토양병해충 문제를 이 담수를 물을 담금으로, 그럼 벼농사 한 번쯤 딱 지나가면은 거의 이런 것들이 이제 그 해결이 될 수도 있겠죠. 더 근본적인 거는 외부로부터 병이 오는 걸 차단해 주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 하우스 옆에 방충망을 했습니까? 어떻습니까? 그 선생님 저 하우스에 옆에 벌레 막 안 들어오도록 하려고 방충망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너무 더워서 안 했습니까? 그걸 하면은 엄청 덥죠? 그런데 그걸 하고 하면 덥잖아요. 그런데 그걸 하고 위에다가 환기 팬을 돌려서 그 비용하고 벌레가 와서 방제를 하는 걸 몇 번 더 하는 거 플러스 그 벌레가 진딧물이나 이런 것들이 벌레를 끝나는 게 아니라 문제는 바이러스까지 문제를 일으킨 겁니다. 아까 앞에 그 항하 바이러스 그런데 그것도 진딧물이 옮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만약에 그렇게까지 봤을 때 우리가 투자를 해서 온도가 이걸 망을 하니까 온도가 높아지니까 이게 한 2탱까지 돌리면은 온도가 거의 떨어지거나 그 정도로 떨어지거든요. 그게 더 이득인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자, 좀 쉬었다 할까요? 졸리죠? 그 연작 장애를 줄이는 방법이 뭐 특별히 뭐 한 방에 빵 처리해가지고 그런 거라기보다는요, 기본적인 겁니다. 이 유기물을 좀 충분히 시용한다는 거, 그 다음에 깊이갈이나 심토 파괴 등으로, 파쇄 등으로 물리성을 어떻게 개선할 거냐 하는 것들이요. 그 다음에 이런 문제, 요걸 하고, 그래도 문제가 생긴다 그러면은 이제 결국은 태양열이나 밀기울이라든지 고온수, 약재 등으로 토양 소독을 해야 되겠다. 병해충 문제일 때는 소독 요거 되게 해야 됩니다. 염류가 직접 됐을 때는 뭐 이런 부분들만 가지고도 해결이 되겠지만은 병이 문제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게 되면은 그 선충이라든지 특히 이제 병 같은 경우도 이게 토양의 이 상태가 좋으면은 그게 좀 극성을 덜 부리거든요. 그런데 그래도 계속 하다 보면 이제 문제가 나왔을 때는 이런 소독을 해야 될 거고, 그 다음에는 이제 이 소독하기 전 단계에 있어가지고 관리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예전에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돼요. 예전에는 이 벼를 심기 전에 봄에 뭔가를 일찍 한번 수박을 하거나 뭘 하고 벼를 심고 하는 이런 작품 체계는 아주 기본적으로 같습니다. 이렇게 하면 영원히 재배를 해도 연작의 문제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은 어떻게 하냐, 거의 멜론을
1년에 한 번 하는 게 아니라 2번도 하고 뭐 또 어떤 데는 보면 뭐 저 남부 중에 3번도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를, 그래서 녹비 작물을 재배하거나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연료를 적게 되도록 관리하는 것들이죠. 그런데 아마 여러분들은 이 시기에 노는철이 아니어가지고 어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만약에 봄에 재배를 하고 그 가을에 재배하고 여름에 쉬는 데가 좀 남부 지역에 많은데 만약 그런 데 같으면은 그 쉬는 시간을 어떻게 잘 활용할 거냐 하는 겁니다. 물배기라든지 그 다음에 희롱을 제거를 하고 아니 그 다음에는 이제 이런 옥수수나 수단그라스 이거를 재배를 해가지고 키워서 예치를 하는 것들. 실제로 오이라든지 오이나 멜론이나 같은 박가잖아요. 오이 농사를 아주 잘 짓는 분들 보면은 지금 이제 이런 형태로 간 거죠. 그러니까. 안에다가 이 수단그라스라든지 이런 걸 재배를 해가지고 어느 정도 크면은 이제 예치를 해가지고 절단을 해서 이제 그걸로 다시 유기물 재원으로 쓰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유기물의 기능이 어떤 거냐 하는 쪽입니다. 이 유기물은 양분의 공급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똥, 대시똥, 돈분이 이거는 어떻게 보면 유기물이라기보다는 유기질 비료에 더 가까운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 뭐냐면은 목재 성분, 풀 성분들 이런 거 많은 것들이 양질의 유기물로 봤을 때 이제 그 양분의 공급 플러스 토양계에서는 일단 지온을 높여주는 겁니다. 미생물의 활동 촉진 그리고 물과 양분을 보유하는 능력을 가졌답니다. 물이라는 보수력, 그 다음에 비료를 양분을 보유하는 보비력 그렇게 해서 서서히 끌어내놓는 이런 좋은 효과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아까 이 밑에 사진은 제가 보여드린 겁니다만은 우리가 지금은 오늘날 현실이 이제 이렇게 가고 있는데 우리 예전에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지금 아마 이렇게 현실적으로는 어렵습니다만은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마을마다 태비장이 있었고 불과 40년 전만 해도 태비정산 대회를 하고 블랙이 대회를 해서 상을 주고 그랬었던 거거든요. 저도 4.27 출신입니다만은 그래서 이 4.27 무슨 심사를 보면은 공동 태비장이 있냐 없냐 그랬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상당히 바람직한 것입니다. 그런 자원들이 유기물을 높여주고 어떤 그런 것이 밑에 이거하고 같은 효과를 볼 거라고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금 여기에 익숙해 있습니다. 모든 거는 어떻게 보면은 똥이 가한 똥에서 문제가 생기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면 이게 결국은 이런 식으로 옮겨와서 이 문제를 갖다 일으키고 하는 이거는 이제 제가 예전에 남양주에 있는 농업인들하고 같이 일본에 갔었는데 거기도 보면 이제 친환경재배 그런 쪽이니까 일본에 유기농 하는데 처음에 딱 가니까 데리고 간 데가 이 태비장입니다. 태비가 냄새가 하나도 안 나요. 이걸 우리는 이 똥거름에 똥이 거의 80%고 나머지 뭐 그런 것들이 한 20% 정도밖에 안 된다면 이거는 돈분인데 돈분을 주제로 했습니다만 돈분이 17%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땅콩 껍질, 그 다음에 땅콩에 왜 줄기 뭐 이런 것들을 넣어가지고 주재료가 그거고 똥은 부숙시키기가 일부만 더 한 건데 이거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똥이 주재료가 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은 이제 큰 농사를 안 짓습니다만 텃밭 농사 하는데 그걸 일부러 저런 토대 걸음도 요즘은 많이 필요할 때가 한 번은 친구가 자기가 텃밭 걸음을 이제 소를 키우는 친구가 이제 한 차를 보내왔는데 한 차 제 감당이 안 되거든요. 그것도 잘 부숙된 거지만은 주변에 보면 예전에 이걸 끌어가지고 쓰는 게 어려웠습니다. 겨울에 시간이 나면 끌어가지고 이거하고 잘 섞어서 한 6개월 부숙시켜서 가면은 바로 이런 정도의 효과를 볼 수가 보약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옥수수라든지 수수 이걸 이제 키워가지고 한두 달 정도 여유가 있다면은 이렇게 키워서 어느 정도 컸을 때 이제 다시 로타이 작업을 하면은 지속 가능한 쪽으로 가야겠다. 보통 보면은 한 요 정도 키워가지고 요 꽃이 필 때쯤 됐을 때 이제 로타이 작업을 합니다. 우리가 만약에 소득을 올리려고 하면 옥수수 다 키워야 되겠지만은 그렇지 않고 땅을 그걸 한다고 하면은 여기까지 가는 것보다는 적당할 때 키우는
하는 게 좋겠다. 이거는 제 고향 쪽에 또 연작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73년도부터 그냥 처음에는 이제 꽃갈 재배 이렇게부터 하다가 이 동네도 이제 이 뭐 멜론도 하고 뭐 레드 멜론도 하고 여러 가지 있는데 토마토도 하고 하는데 문제가 좀 생겼거든요. 그래서 땅이 딱딱하고 해가지고 토마토가 안 될 정도 되면 멜론은 뭐 아주 안 되는 건데 그래서 이렇게 지피라든지 이런 쪽을 이용하도록 하거나 밭입니다. 밭에 이렇게 뚝을 싹 좀 하고 여기다가 그냥 그 시설 채소 할 때 쓰던 이런 것들로 물을 이렇게 담수를 하는 그런 장면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염료는 이제 저런 식으로 가면 된다고 하면은 병은 어떻게 될 거냐 한번 볼까요? 이거 뭐 보니까 다른 분이 이 사진은 뭐 이건 제가 제 포장의 사진입니다. 원주인은 저 거니까 뭐냐면은 이거는 이제 우리 그 같이 근무하던 분이 이 수박이라든지 멜론의 덩굴 조현병 저항성 품종을 선발을 하기 위해 가지고 일찍 우리가 다 키워가지고 선발하려고 하면 너무 많은 노력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육묘화에도 여기서 이제 어떻게 하냐면은 여기다가 다 파종을 하고 여기다가 덩굴 조현병을 균을 갖다가 접종을 시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식물을 죄를 이제 희생을 시키는 거죠. 그 중에서 살아난 놈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다 올라오지 않거나 죽은 놈들. 그러면 이제 이 중에 살아나고 정상적인 것들이 일반적으로 조금 저항성이 좀 있을 거라고 이제 이렇게 해서 판단을 해서 1차적으로 골라냅니다. 그런데 한번 볼까요? 이거는 한번 9월달 초쯤의 장면입니다. 이 여름인데 제가 이게 아마 초보에 한 15년 정도 전입니다만 이 부산에 근무하다가 수원에 가서 이 땅을 이걸 한다고 뭘까지 했냐면 쉼터 반전을 시켰어요. 쉼터 반전을 시켜서 이거 위로 키우기 그러니까 여기 또 하면 또 위에 하면 덮고 그 다음에는 그러니까 이 포목 재배를 한번 해본 겁니다. 땅바닥에 이 수박처럼 이렇게 하는데 9월달 되니까 어떻습니까? 이 네트 멜론, 백화 멜론하고 네트 멜론하고 같이 심으면은 생육이 어떤 게 좀 빨라요? 어떤 게 더 빨리 익어갑니까? 네트 멜론이 좀 빨리 익습니다. 그런데 얘가 이제 익어갈 때쯤 되는데 이게 거의 수확 일주일 두고 얘는 거의 시들었어요. 그러니까 당도가 거의 일주일 되니까 당도가 좀 올라가긴 갔어요. 먹을 만은 한데 얘가 끝까지 이렇게 싱싱하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당도가 또 한 2도 정도는 더 올라갈 수 있을 것을 더 올라가고 그냥 그대로 된 겁니다. 그래서 이 품종의 차이인데요. 이게 뭐냐면 이게 네트 멜론이냐 무네트 멜론이냐에 따라 가지고 이 차이가 있었습니다. 결국은 이게 왜 그러냐고 보니까 검은 전뿌리 썩은 병, 아까 얘기했던 균이 제가 근무했던 그 당시에 채소과 포장에 전체적으로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품종에 따라서도 이제 그 차이가 있다 하는 거. 그래서 품종을 이제 찾아내야 되잖아요. 연구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이런 것들 중에 이것 뭐 하얀색인데 백화멜론하고 비슷하게 생겼는데 얘는 싱싱하잖아요. 얘 이렇게 가는 거가 있는다면. 그래서 보면은 이제 우즈베키스탄이나 그런 쪽에 가면 이런 것들, 이런 멜론들 많아요. 그래서 거기서 좀 싱싱한 거, 좀 괜찮은 것들, 잘 견디는 것들도 이제 도입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주 예전에 이 방법, 저 성주에 가면은 참외를 계속 현작하는데 거기 선충 문제가 많아지니까 그래서 제 고향도 보면 참외를 재배를 많이 했었습니다. 옛날에는 이런 하우스니까 아예 그냥 이걸 계속 장기 재배 가을까지 끌고 간 거, 그 다음에 이제 여름까지 가는 그 다음에는 이제 참깨 재배를 하거나 아니면 걷어내고 이렇게 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거의 새 땅처럼 되겠죠. 새 땅처럼. 근데 요즘은 이게 별을 그때만 해도 뭐 1990년대 말 2000년도 초니까 이게 그래도 쌀로 가도록 하는 게 유리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요즘 보니까 오이 하시는 분들이 적당하게 키워가지고 그냥 저는 이제 알곡으로는 포기를 하고 그대로 이제 그 연작장애 해소만 하고 하시는 분들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때는 이거라도 소득을 올려야 되니까 이것도 옥수수 수확하고 이것도 하는 쪽으로 갔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얘기 드리고 싶은 거는요, 이 장기 재배 한 가지 작물 가지고 계속 하면 이 선충 밀도가 이렇게 300, 토양 300 300 제곱센티미터 같으면 뭐냐면 소주 한 병이 355 정도 될 거예요. 그보다 작은 땅에
거의 선충이 한 2천 마리 정도 올라갑니다. 땅이 선충이 아주 자라기 아주 좋은 모래 성분이 많은 땅들이었거든요. 그런데 여기다가 이제 벼를 재배를 참외 재배를 하고 봄에 재배를 하고 6월 말쯤 돼가지고 그걸 심어서 벼로 바꾸니까 거의 이제 바다가 기는 거죠. 이렇게 밀도가. 근데 얘가 한 5월달쯤 되면 이제 조금 올라갑니다. 약간은. 그런데 올라갈 때쯤 되면 다시 이제 벼를 심어가지고 낮추고 이렇게 하면은 한 작기 동안은 그 연작창이 없이 계속 갈 수가 있습니다. 연륜 농도는 어떻게 되냐고 봤을 때 여기가 벼를 심어놓은 이 연륜 농도로 보면 2 이하로 올라간 2.1로 올라가서 재배할 때는 올라갔다가 계속 이제 낮아집니다. 근데 계속 한 작물만 계속 갔을 때 어떻게 되냐? 거의 뭐 이 시가 8까지 올라간 적도 있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벼를 재배한다는 것은 이제 어떤 그 벼의 어떤 소득보다는 담수의 어떤 효과 그런 것들이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이 옛날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은 이 마른 모를 심었어요. 요즘은 이렇게 할 필요 없이 그냥 만약에 벼를 수확을 안 하겠다 하면 그냥 씨 뿌려보고 물 축축하게 해놓고 씨 뿌려가지고 어느 정도 오면은 카팅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여러 가지 이제 로테이션은 이때는 이제 마른 모를 심었습니다. 몸 뚫고 딱 뚫고 그냥 갖다가 꽂고 이제 이렇게 근데 노동력이 좀 들었습니다만은 요즘은 그렇게 할 필요성이 없고 그 다음에 물도 우리가 하는 이제 분소수로 적절하게 이제 물 상태에 있다가 논으로 갔으니까 얘가 물이 잘 빠지잖아요. 잘 빠지니까 물이 빠지는 만큼 필요할 때 가끔 여기서 골고루 틀면 전체적으로 분수가 되니까 안 그러면 이런 땅에다 여기서부터 물 여기까지 주려고 하면 가는 동안에 물이 너무 누수가 많이 되잖아요. 바로 그렇게 있었던 거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일본의 예를 하나 그 남양주에 계신 분들하고 갔다가 가을철인데 가보니까 요 동네 작부치기가 노지인데 3번을 재배를 하는데 어떻게 하냐 또 보니까 보면은요 이 단호박, 수박, 참외, 단호박, 수박, 멜론, 동화, 요즘 이게 다 바깥채소입니다. 제가 주로 연구했던 이 바깥채소를 재배를 하고 가을이 되면 이제 무에 닭광무 있죠. 단무진 무를 이렇게 재배를 합니다. 제가 갔을 때가 아마 11월 한 15일쯤 됐는데 이때 가니까 양배추를 심어놨어요. 그 사이에 양배추를 심어요. 양배추를. 그리고 12월 달쯤 되면은 이제 얘를 수확을 하고 양배추만 또 키우는 겁니다. 그래서 이 노지에서 이제 계속 지속 가능하게 하는 작부 체계가 이런 식으로 갔었던 적을 봤어요. 바깥에서 그 다음에 무 이거 매년 심어도 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양배추 요때 심어가지고 같이 이제 심는 거죠. 사이에다 심었다가 그게 이제 한 2월 달이나 3월 달쯤 되면은 끝을 내고 그 다음에 뭐 멜론이나 이제 수박을 재배할 때는 좀 일찍 들어가고 단호박이나 동화가 들어갈 때는 조금 뒤로 가고 이런 작부 체계.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지속 가능한 작부 체계 그러는데 우리가 이 연작을 좀 피해를 줄이려면은 저런 것도 조금 받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거 이제 우리 청량에서 시도를 했었습니다. 일본에서도 연구를 했었던 거고 우리도 많이 했었습니다만은 뜨거운 물로 여기다가 살포를 줘서 여기에 있는 나쁜 병원균들 다 죽이는 거죠. 그러면 좋은 것, 나쁜 것 다 죽이는 거죠. 죽여놓고 새로 이제 어떤 탭이라든지 이런 걸 줘서 다시 땅을 만드는. 그러니까 여기에서 관건은 뭐냐면은 이 90도 이상 되는 물이 잘 빠지도록 토양이 좀 부슬부슬 해야 된다는 거죠. 물 빠짐이 좋아야 됩니다. 그래야 효과가 좀 난다는 거. 그리고 밀폐가 좀 잘 되는 속이 좀 그렇고.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했던 그 문해뜨 멜론 있잖아요. 문해뜨 멜론을 여름 재배해가지고 추석작품에 내려고 하니까 이런 문제가 딱 생겨가지고 심토 만전을 해도 문제가 생기니 어떻게 합니까? 자, 여기다가 절반을 놓고 여기는 소독을 했어요. 아까 그 보온수 뜨거운 물로 소독을 하고 이거 소독하지 않은 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제 이게 효과가 있다 없다 이게 뭐 근데 효과가 100%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어떤 소독이든 간에 내가 얼마나 거기다가 맞춰서 정밀하게 했냐 하는 거거든요. 정밀하게 하지 않았을 때는 효과가 그만큼 줄어들 수도 있겠다.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실었는데 이 정도만 봐도 괜찮겠죠. 물론 이제
이 잎이 항화가 되는 것도 또 일부 좀 보입니다만 수확이 다 돼가지고 이런 식으로 효과를 볼 수 있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또 청량에서 밀기울 처리 소독을 했었다. 지난주에 여기 오셨었는데 이것도 보면은 이제 이 1000kg 내지 2000kg를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또 이하이면 확실히 소독하겠다고 이제 이하이면 2000kg 한 거죠. 이것도 관건이 뭐냐면은 어떻게 하면은 얘를 골고루 토양에 섞이도록 하느냐 하는 게 첫 번째 관건이고 그 다음에 이거를 할 때 수분이 얼마나 충분하냐 하는 겁니다. 수분이 충분해야 돼요 이게. 그래서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여기다가 만약에 물을 어느 정도 이렇게 있는 상태도 해야 되지만은 물을 주고 비닐 덮으려고 하면 너무 힘들고 뭐 질거나 그랬을 때는 이 안에다가 아까 제가 논에다가 빙수호수 깔았듯이 깔아가지고 이 물 자체가 5원 절충모짜리 정도는 아니더라도 5원 반모짜리 정도 물이 아주 홍화 상태로 갈 정도로 물을 많이 준 상태에서 주고 그 다음에 밀폐를 잘해야 됩니다. 밀폐를 잘해야 공기가 안 들어가도록 해야 돼요. 현기 발효를 시켜야 되는데 때로는 어떻게 하냐면 이걸 해가지고 이거 섞어가지고 했는데 이 비닐 새 거 쓰려니까 그냥 돈 아깝잖아요. 그러니까 뭘 쓰냐면 이 쓰다가 위에 이 구멍이 좀 뚫린 것들 험비닐 갖다가 위에 덮었습니다. 그 험비닐 덮으려고 하면 차라리 소독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이거 몇 번 했길래 그러다 소독 효과가 없어요 거의. 왜냐하면 전기 발효가 안 되는 겁니다. 공기가 통하고 그렇게. 그리고 물을 충분히 해가지고 이 또 밀폐 위에다가 이 물을 다시 주라는 얘기는 이 위에다 물을 주게 되면 이제 밀착을 하잖아요. 밀착을. 그래서 근데 이제 만약에 물이 이렇게 줬는데 좀 적다고 해가지고 이 발효돼 나가는 과정에 중간에 만약에 물을 줬으면은 다시 씹어봅니다. 그래서 효과가 상당히 떨어진다. 그래서 여기서 현장에서 실험을 했었던 건데요. 소독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끝에 가시를 이제 수확하고 난 다음에 가니까 요 밀기울 처리도 요 정도로 이제 수충이 좀 있긴 했습니다만은 한 처리 후에 근과에 91주 됐을 때 보니까 별 요때까지는 문제가 별로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 선충탄 처리보다도 밀기울 처리가 이 뿌리옥 선충의 효과가 조금 더 있었다고 결론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소독을 안 하고 가는 데는 이게 어떻게 되냐면 뿌리가 완전히 거의 뭐 떡이 다 된 겁니다. 아까 들락날락 해보면은 뿌리가 완전히 다 썩게 되는 거죠. 여기는 이제 아마 멜론 전국연합회 회장도 하셨던 분인데 나중에 계신 분이에요. 공사를 하도 잘 지었다 그래서 제가 한번 가보겠다고 하니까 오라 그래 봤는데 문제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게 지금 아마 6월 달쯤 됐는데 이 멜론이 강건수십니다만 이 멜론이 좀 정상적 생육이 안 됐어요. 이게 계속 그냥 생육이 거의 말하면 안 되고 하니까 이분이 잘 안 되니까 어떻게 했냐면은 여기다가 양분이 부족한가 해가지고 양분을 계속 줬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게 보시면은 토양에 이게 보통 100에서 150이 질소 이게 근데 200 정도로 올라갔죠. 이게 인산 성분도 많고 그 다음에 칼륨, 칼슘, 마그네슘 적정치보다 거의 몇 배 이상 되잖아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됐냐고 보니까 생육이 안 되니까 안 좋으니까 계속 더 준 거예요. 그 땅을 안 파보신 거죠. 그러니까 저렇게 잘 짓던 분도 이제 때로는 그걸 경험해보지 못하니까 아마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저하고 같이 근무하는 박사호 연구원하고 가서 땅을 한번 일단 뿌리를 뽑아보니까 폭이 달렸거든요. 이건 10중 8구 선충이다. 그래서 이걸 이제 가져와서 분석해 보니까 300g 정도의 땅에 1145마리 정도 살아있는 놈이 유충이 그러면 이제 문제가 저게 다음 소독 안 하고 들어가면 계속 그게 번식일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걸 이제 소독을 이거 끝나고 이건 거의 망친 거다. 뭐 갈 때까지 가시든 어쨌든 간에 빨리 저거 처리하고 소독하고 들어가자. 소독하고 들어간 겁니다. 이제 석회질소를 가지고 그리고 담수도 좀 하고 그렇게 했다니까 어떻게 됐냐면은 이게 pH는 좀 올라갔습니다. 석회질소를 처리하니까 약간 올라갔지. 그러나 이 정상치입니다.
이 시가 8점 얼마였어요. 아까 그 계속 이 선충 때문에 생육이 안 되니까 계속 주다 보니까 그런데 이제 이걸 하고 처리를 하고 나니까 한 2점 몇 정도, 2.8 정도 돼 떨어졌죠. 이 정도. 그러면 이까지는 아니더라도 이 정도 되면 그래도 비교적 양호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10월 달입니다. 이때 보면 나주에 가면 대한민국 농업박람회, 이런 또 요즘 또 국제박람회로 갔었습니다만은 그 철에 이제 제가 나주에 갔다가 전화를 해서 안 가보니까 생육이 저는 이제 이게 좀 품질로 봤을 때 조금 떨어질 거라고 보는데 이분 입장에서는 가을에 이 처음에는 생육이 거의 문제가 생겼는데 소독하고 나가서 이 정도 이제 대과로 나오니까 아주 기분이 좋아진 사례입니다만은 그래서 다행히 이 농가는 그 선충이 어디서 왔냐고 보니까 강물이 한번 범람하면서 거기서 옮겨온 겁니다. 다행히 이게 아마 몇 년 되지 않다 보니까 주로 표토에만 문제가 있었던 걸 빨리 수거를 하고 소독을 하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이제 문제가 없어진 케이스거든요. 근데 성주라든지 저런 쪽에 계속 몇 년을 해가지고 문제가 있는 데는 저 밑에 땅 저 밑에까지 있어서 방제가 더 어려워진다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병하고 생리장애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 이 질문을 좀 드릴게요. 왼쪽에 이게 무슨 증상 같습니까? 오른쪽은 무슨 증상이고요? 이것도 제 연구 포장에 나타났기 때문에 저는 압니다. 그걸 왜 뭔가를 처리를 하고 난 다음에 저렇게 된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이거 왜 이런 것 같습니까? 혹시 이런 증상 보신 적 없으세요? 재배를 하다가? 약해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약해라고 맞추는 거는 이제 경지에 올라가 계시는 분들입니다. 두 개 다 약해입니다. 그러니까 혹시 표시가 되어 있나요? 표시를 안 해놨는데 알아맞혔네요. 이게 트리오민을 어릴 때 이거는 이제 벨론이고 이건 참외입니다. 둘 다 형제지간이죠. 근데 봄에 이제 이 트리오민이라는 걸 원래 보면 2100 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면서 제 후배 연구원 보고 이거 좀 약재 살포 하는 김에 좀 해주라 그랬는데 하고 한 이틀 지나가지고 가보니까 이렇게 된 겁니다. 10중 8구 약해라고 좀 봤어요. 다음에 모르는 사람들은 이제 이렇게 가면은 뭐 무슨 바이러스냐 진딧물이냐 뭐 이렇게 갈 수 있는데 여기다가 만약에 이 진딧물이나 뭐 그걸로 해가지고 여기다가 뭔가 또 다른 걸 처리를 하면 또 문제가 있죠. 그냥 차라리 놔두면은 나중에 정상적으로 다시 돌아오는 요 정도는. 그런데 벌써 쟤는 스트레스를 입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육류할 때 보면은 그 농약 살균제를 가지고 그 억제를 시키는 그거 있잖아요. 그게 결국은 이런 원리로 보면 억제가 된 겁니다. 근데 얘는 이 여름인데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온도도 그렇던데 이게 이 자체가 정상적으로 크지를 못했습니다만 이 땅에 선충이 워낙 많으니까 선충을 방제를 하고 이걸 이제 병의 어떤 그거를 보겠다고 했는데 이게 이제 망가진 거죠. 이렇게 이 가장자리가 문제가 생기고 해가 눌러지고 이렇게 뒤로 우산처럼 있는데 선충탄을 이 선충이 문제됐을 때 300평에 6kg 치도록 되어 있어요. 300평에 6kg 치라 그러면 뭐 그게 양이 그렇게 많지 않아 보이니까 농가에서 좀 더 칩니다. 그래서 저도 한번 좀 더 쳐본 거죠. 이렇게 특히 얘들은 고온에서 약해가 더 나옵니다. 결국은 이게 뭐냐? 약해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왜 얘기하냐면 약해는 병이라기보다는 사람이 잘못해가지고 오히려 저 식물에게 해를 준 거잖아요. 그래서 생리적으로 장애를 일으킨 경우도 이것도 약해가 이것도 마찬가지로 생리적으로 스트레스를 주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생리장애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거 혹시 이런 증상 있으십니까? 여기 계신 분들은 다 고수분들이 해가지고 이렇게 안 나오시는 것 같은데 이 스펀지가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일본에서 육질이 좀 안 좋다고 해서 그냥 쉽게 육질이 악병가라던데 이게 이렇게 되면 사람들 멜론 다시는 안 사 먹겠다고
얘기를 하겠죠.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나오지 않도록 해야죠. 결국은 이런 것들이 결국은 뭐냐면 토양의 수분과 온도, 양분의 어떤 문제 이런 것들로 인해서 나올 수 있는 문제가 아니냐 하는 생각입니다. 자, 이제 지금 계절에 여름 재배에서 가을 재배로 이렇게 하면서 나올 수 있는 것들이 이런 증상들이 나오죠. 멜론에 발생된 이 증상은 뭡니까?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겁니까? 다 항아 바이러스입니까? 제가 봤을 때는 요즘 항아 바이러스가 상당히 문제를 더 일으키는 쪽으로 가는데, 여기는 제 포상이 아니고, 이 두 개는 다 제 포상에서 나타난 거거든요. 제가 부산에서 근무할 때만 해도 그게 이제 90년대에서 2003년도까지, 2년도까지인가? 그때만 해도 별로 문제가 안 됐어요. 근데 이거는 이제 수원에 저희들 제가 근무할 때 채소과 부당이 아마 2000년대 한 중반쯤 될 것 같은데요. 그렇게 됐어요. 근데 이거하고 다 똑같다고 봅니까? 이렇게 된 건 다 항아 바이러스입니까? 다를 수 있겠다고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은 이제 이게 항아 바이러스라고 하는데, 아니, 그분은 거기에서 했었던 그거는 이게 항아 바이러스도 있지만 이게 그러면 같은 항아 바이러스냐 아니냐 하는 쪽에서 이렇게 돼가지고 점점 이렇게 가는 것들도 있고, 처음에 이렇게 좀 와서 전체적으로 되다가 얘가 시들어 끄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나옵니다. 자, 볼까요? 과실 교외기부터 착가절 부분에 이때 연맥간의 항아 현상이 생기고 심하면 입 전체가 노랗게 되고 윗부분으로 진행된다. 증상이 가벼운 것은 연맥간 항아된 정도로 그치나 심할 때는 입 전체가 하얗게 변한다. 착가된 가시는 후기 비배가 나빠서 가시 작고, 작을 뿐만 아니라 작은 건 그렇다 치더라도 넵트가 불량하고 상품성이 거의 없고 담도도 없으니까 얘는 가치가 없어지는 거죠. 이렇게 가면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다 나타나. 이 시든 것도 있고, 이렇게 나오는 것이 있는가 하면, 한 포기가 전체가 다른데 이렇게 괜찮은데, 한 포기만 이렇게 싹 가는 경우도 좀 있고, 어쨌든, 채소가 곁에서 좋은 놈은 벌레가 나는 걸 많이 먹었는데도, 그리고 먹었는데도 얘는 여기만 이제 그런 경우도 있고, 그렇게 되면은 문제가 네트워크가 얘가 잎이 제 기능을 못하니까 결국은 상품성으로 갈 수가 없겠죠. 자, 일반적으로 발생 요인입니다. 지금은 이제 뭐 바이러스 감염에 의한 뭐 CIBY V라고 뭐 얘기를 CABYV라고 얘기를 하는 것들. 속도가 빠르고 과실 비대가 잘 되는 여름 재배에서 발생이 된다. 더 많다는 거죠. 장마로 인해서 강압성 부족, 온습도와 강량의 급격한 변화, 토양 양분 불균형, 가습 등 복합적인 요인으로 발생한다. 그러면 이거는 바이러스라기보다는 증으로 얘기를 해야 되겠죠. 뿌리가 장애를 받거나 뿌리 양이 부족할 때 착가 부담률이 커 체내 양분의 불균형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도 있다. 그 다음에 바이러스 감염 시 방금 얘기했던 이걸로 인해서 문제가 일으켜질 수도 있다. 얘는 항아 바이러스고 얘가 아닌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얘는 증이라고 얘기를 해요. 생리적인 문제, 이거는 바이러스로의 문제. 이렇게 돼가지고 그냥 아는 경우. 그래서 이걸 이제 우리도 이제 이것 때문에 뭐 담양이나 문제, 그다음에 이거 청량도 여러 군데 이제 그래서 정리를 해본 겁니다. 심기 전에 아까 제가 유기물 얘기를 했죠. 그래서 유기물 똥이 아니라 그 유기물을 어떻게 많이 높이냐에 따라 가지고 양분의 흡수, 그다음 모든 어떤 그 완충 뭐 이런 쪽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제 이거 하고 깊이 관리를 하고 토양 분석에 의해 가지고 균형심의 배수성 향상을 위해서 일항의 두둑을 높게 만들어 생육 단계별로 토양 수분 관리 실천으로 수입 완력을 좋게 하고 소세를 유지하되 너무 보장되지 않도록 하라는 거예요.
적정 온도 관리죠. 무리하게 과일 비계를 촉진하는 관리를 피하는 여름철 재배 시엔 잎이 넓고 얇으며 대가성 품종보다는 잎이 작은 중가성 품종을 선택하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바이러스에 의한 증상일 경우는 결국은 이 진딧물 방제를 철저히 해야 됩니다. 그래서 바이러스라고 생각이 된다면은 이 진딧물이 들어오지 않도록 어떻게 해야 될 거냐 하는 노력이 좀 필요하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감염된 식물체는 어차피 상품성이 없어지면 없애가는 게 좋겠다. 그래서 제가 그걸 가지고 이제 제 포장에도 나타났었거든요. 채소과에 있는데 아주 분석을 해보니까 이 정상역에는 뭐 정상역과 하나가 생긴 거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무기 성분을 분석해보니까 다 떨어지죠. 특히 칼슘 같은 경우에도 떨어지고 그러니까 이제 색깔이 그렇게 가니까 칼슘 결핍 그러는데 얘는 항하역이 와서 칼슘의 성분이 떨어진 거죠. B2O, 칼륨, 칼슘, 마그네슘, 그 다음에 토탈 질소 이런 것들이 정상적인 잎에 비해 가지고 다 떨어졌다. 그래서 저거는 뒤에 가서 얘기 드릴게요. 항하 바이러스라고 얘기하는 거는 바이러스에서 뒤에서 얘기를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열과가 생기죠. 열과가 언제 많이 생깁니까? 예. 주로 이제 8월에서 9월 이렇게 온도가 좀 떨어지고 이럴 때 뭐 비가 살짝 온다거나 그래 보면 지능적으로 가는데요. 어릴 때 이렇게 되는 것들은 뭐 있지만 주로 우리가 문제를 많이 일으키는 것들은 이거는 이제 초기에 기온이라든지 좋은 기에 이제 요거는 이제 수학기에 가서 이렇게 문제를 일으키죠. 과실이 갈라지는 거, 팩트 발생 예, 가시 표면에 깊게 갈라져서 상품성이 상승. 그거는 뭐 결과성 냈더라고 하는데 이런 문제 이거 어떻게 유행할 거냐.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어떤 생명 중간에 이 네트 발생기에 어떤 양수분 온도 관리가 잘못되면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거 원인 다 아시죠? 다시 한번 복습할까요? 결국은 뭐냐면 가시의 표면 생장과 내부 생장, 이 겉에 생장하고 내부 생장하고 속도가 다를 때 발생한다. 주약 안의 온도 도차가 심하고 그래서 바깥에서는 추우니까 안으로 움츠리고 있는데 수분이 갑자기 많이 들어가서 비가 와서 수분이 원치 않을 때 들어가니까 얘는 날씨가 추우니까 움츠리고 있는데 안에서 물이 들어가지고 갈 데 없으니까 터진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거냐? 비계 초기에는 양수분의, 그러니까 토양수분의 급변 방식, 물을 줄 때 한복에 아물다가 이렇게 팍 주지 말라는 거죠. 그 다음에 후기에 5배 주의하라는 거고, 야간의 온도가 한 15도 정도 유지를 하는 게 좋겠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착과는 문제가 없습니까? 실제로 네트메로는 여름철 재배하더라도 착과가 크게 문제는 안 되죠. 만약에 무네트메론 재배하면요, 이 여름 고온기에 얘가 착과가 안 됩니다. 저온기도 문제가 있겠지만, 그보다 여름철에 되면 착과율이 상당히 떨어지는데, 보통 보면은 이제 암꽃이나 숲꽃이 개하지 않은 대로 시들어버리거나 교배가 불가능하다. 정상적으로 개하여 교배를 시켜도 착과율이 낮고 경우에 따라서는 비대 중에서 골마서 떨어지는 거예요. 결국은 꽂는 분하게 일조 부족, 야간 고온, 여름철에 고온인데 참 그래도 네트메론은 이 고온기에도 그래도 한 포기에 한 개씩은 착과시킬 수 있겠더라고요. 네트메론은 3개 시켰는데 한 개 될, 그러니까 3분의 1밖에 안 돼요. 안 되는데 내가 시킨 3개 중에 여기 한 포기만 한 개씩 다 되면 그래도 되는데 안 되는 데는 완전히 안 돼가지고 그때 이제는 어쩔 수 없이 생산들을 쓰는 그런 거예요. 착과 저리에 꽂는 분화기인 육로 후기부터 정식 초기의 날씨가 흐림에 돌아가고 강원도를 높게 관리하면 강학 성장에 비해 호흡에 의한 양분 소모가 많아 꽂는 애 분화가 억제되기 때문에 육묘 중에 여러분들 육묘를 하시면은 육묘 관리를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고민해야 되고 육묘를 맡기면은 중간에 한두 번은 꼭 다 보셔가지고 온도 관리가 어떻게 되는지 미리 챙겨보시기를 바랍니다.
배아시키기 전 3, 4일간 연달아서 날씨가 흐리거나 비가 오면 배아 상태가 좋지 않고 착각이 느껴진다. 이 시기에 밤온도가 낮아도 착각의 지장을 초래하며 특히 교배 전일의 밤온도가 15도씨 이하가 되면 배아 시간이 늦어지고 착각이 더 저하된다. 착각 전에 영양 생장이 과도하여 과분무하면 정상적으로 배아에도 지장이 잘 안 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병해에 대해 가지고 얘기를 좀 드리려고 했는데, 아마 여러분들 아마 지지난 시간에 보니까 이 병 전문가가 와서 했습니다만은, 저는 이제 멜론이나 이 바깥 채소를 키우면서 어떻게 잘 키우기 위해 가지고 병해에 대해 가지고 실제 문제가 되는 것들을 제가 해결할 수 있는 건 제가 어떻게 보면 하고, 그 다음에는 실제로 그때 당시에 그 실험에 병해충 전문가들을 불러다가 같이 한 거입니다. 자, 이거는 이제 제가 한 연구는 아닙니다만, 자, 우리 포장에 이렇게 병리상 재배를 하는데 이렇게 증상이 나왔습니다. 이거 왜 이렇게 됐을까요? 무슨 문제일까요? 그러니까 이걸 빨리 파악을 해야 되거든요. 그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빨리 연락을 해야 되죠. 다행히 가까이 있는 농약방에서 잘 알면 되는데, 여기다가 뭐 무슨 약을 쳐라, 뭐 영양제를 쳐라, 아무리 봐야 안 됩니다. 꽝입니다. 대저바이러스 MNSV라고. 이게 이제 2000년대 초에 이게 문제를 많이 일으켰습니다. 이 남부 지역부터 해서 문제를 일으켰는데, 이렇게 되니까 이 전체적으로 얘가 이렇게 된 데는 상품성이 없어지죠. 그리고 잎에도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무슨 반전병이냐 뭐냐 잎에 뭐 그냐 그러지만은 바이러스에 의해 가지고 나온 거죠. 여기다가 아무리 살균제 일반 우리 뭐 곰팡이성이나 뭐 세균에 듣는 거 아무리 쳐봐야 꽝입니다. 그래서 먼저 파악해야 될 게 저게 진짜 바이러스인지 세균인지 뭔지 그 파악이 좀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판단할 수 있으면 좋습니다. 그 판단이 안 되면은 기술센터, 기술센터에서 판단을 못하면 결국은 기술원이나 외특차과학원에다가 줘서 이게 빨리 판단을 해서 바이러스가 아니고 만약에 뭐 예를 들면 곰팡이라고 보면은 여기다가 약을 쳐야 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는 얘는 제거가 돼야 되고 미리 다음에는 예방을 하거나 땅가 쪽에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러면 이게 또 보면은 아까 봤던 검은 정글이 있어 근데 온도 지제부에 이런 비슷하게 나타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나타난 증상만 가지고 섣불리 판단했다가는 이제 좀 다른 그 문제를 더 일으킬 수도 없겠죠. 그래서 초창기에 이제 찍은 사진입니다. 그게 이 약간 문제를 일으켰어요. 그때 말이에요. 색깔이 약간 좀 문제가 있고 요 무리에 약간 문제가 있고 근데 잎에는 안점이 생겨요. 그죠? 보사하고 그 다음에 줄기 있잖아요. 줄기가 개사하고 위축이 돼요. 그 다음에 가시는 기형이 되고 대접 안점의 상품성이 떨어진다고. 잎에서 나타난 증상들. 그러니까 뭐 세균인지 무슨 뭐 뭔지 그러는데 이게 이제 바이러스. 요즘 보면 고치에 보면은 뭐 칼라병 그래가지고 색깔에 뭐 그런 것도 나옵니다만은 그 다음에 열매에 나타나고 전체적으로 이제 문제를 일으키고 지제부에 이렇게 가고 결국은 이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겠죠. 결국은 이제 상품성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어떠냐면 결국은 이제 아마 지지난 시간에 배웠을 겁니다. 다시 반복한다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토양전염과 종자전염을 합니다. 토양전염. 근데 이제 요즘은 종자전염 되면 좀 난리가 나니까 아마 거기서도 이제 확실하게 얘가 나올 건데, 결국은 뭐냐면 종피 껍질에 이 바이러스가 존재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또 메리분이 가거나 이제 그렇게. 토양전염 했을 때 어떻게 돼야 될 거냐 하는 쪽에 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대저바이러스, 미안합니다. 여기까지 대저바이러스였다면은, 아까 제가 있는 항하역종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아까 저기서 내가 생리장애에서 항하역종이라고 하고,
이거하고 같이 얘기를 하면 또 연결이 되겠습니다. 배운 바이러스는 제가 별도로 빼다 보니까 달라졌어요. 자, 이거는 이 바이러스 전문가입니다. 이 최우선 박사가. 저도 자신이 없을 때 이게 바이러스인지 아닌지는 바이러스 전문가인데 의뢰를 내서 바이러스가 아니라고 하면은 다른 쪽으로 이제 하고 그랬는데 이건 이제 바이러스로 나온 것이죠. 전체적으로 봤습니다. 이 박가 진딧물 전염 항화 바이러스 이게 결국은 이제 이 진딧물 영속 전염 감염 후 고독 후 진딧물이 죽을 때까지 계속 전염시킨다. 죽을 때까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될 거냐? CA BYV라고 그리고 이게 이제 지역액 전염. 그래서 아마 그 문제가 생겼던데 다니다 보니까 아마 이제 진주라든지 정량에서 이걸 가지고 이제 실제 어떻게 되는지를 본 거죠. 이게 감염 작물이 어떻게 되냐면요. 멜론뿐만 아니라 참외, 오이, 호박, 수박, 박하작물에 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우리가 그거는 질백 전염되니까 얘를 한번 이 순을 잘랐으면 그 다음에 그거 하라고 하지만 이거는 질백 전염이 되는 거는 아니라는 거죠. 자, 진딧물이 문제를 일으킨다는 겁니다. 진딧물이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 거냐 하는 겁니다. 주변 진딧물 기조 제거, 청결 유지, 이 진딧물 방제 약제 교호사고 그래서 진딧물을 철저하게 잡아줄 수 있으면은 이걸 상당히 줄일 수, 이 바이러스, 항화 바이러스라고 생각하면 항화 바이러스라면 줄일 수 있다. 시설 하우스 출입구와 측정은 안전사 설치를 하는 이 필수적입니다. 바람이 불어오는 방향의 차는 가능한 닫아주라. 그쪽으로 들어오니까. 그 다음에 전염원이 되는 이병주는 조기 발견 제거해라. 이거를 하지 않고 이거를 항화 바이러스라고 하는 이걸 방지하려고 하면은 어렵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니까 2주 전에 강의 왔다가 옛날에 강의했던 그 하우스에 갔다니까 대단한데 이렇게 해놓고 옆에도 예전에는 그렇게 안 했는데 다 위까지 올라오면 치마 거의 위에까지 이 망으로 다 해놨어요. 그래서 물었죠. 알면서 안 더워요? 안 덥대. 여기다가 배를 설치를 제가 실제 내가 보니까 그날 강의 마치고 한 4시쯤 돼 갔잖아요. 4시 한 20분인가 뭐 그때 돼 갔는데 그래도 하우스 어떤 데 가면 막 이 위에 서면은 더운데 별로 그걸 못 느끼겠더라고요. 그리고 멜론이 생육이 상당히 잘 되어 있는데 방충망으로 줄일 수 있다. 진딧물에서 올 수 있는 그 옐로우 바이러스를 이걸로 90% 정도는 막을 수 있지 않냐. 그 다음에 이제 토양에 전염하는 바이러스, 계저 바이러스라든지 이거 아까 얘기했던 계저 반전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토양에도 있다고 하잖아요. 결국은 이 토양을 소독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 거냐. 훈중 처리, 아까 보온 소독 있습니다만, 그 다음에 태양열 소독, 아습 금지 이렇게 하는 것도 그 계저 반전 바이러스를 많이 줄일 수 있다. 계저 반전 바이러스뿐만 아니라 검은 점프리 썩은병, 선충 이런 문제들을 이걸로 상당히 줄일 수 있다는 겁니다. 병원을 20cm 이상 하고 유기물과 석회시용 유기물 안 들어가는 데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유기물을 함량하고 그 다음에 소양의 TH하고 EC를 꼭 알아라는 게 이 유기물이 뭐 한 3%에서 한 5% 정도 되고 석회 성분 그러니까 그 pH가 한 6.5 정도 내외, EC가 한 2 정도 내외 이렇게 되면요 그 땅은 농사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비료 성분의 같은 흡수 능력도 올라가고 여러 가지 좋은 점이 많거든요. 그 다음에
이 지표면에 티복하고 일시 담수도가 있고 하우스 밀폐, 하우스 개방 및 티복 제거 이런 것들이 토양 바이러스를 줄이는데 효과적이다 하는 겁니다. 자, 이거는 뭐 이렇게 피해가 갔습니다. 이렇게 실험하는 데는 이렇게 발생을 하기 위해 가지고 저렇게 하면 저기 나와야 되지만 농사 질 때 저거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되면요. 그래요? 이거는 이 시험하는 부장입니다. 이렇게 다 갔습니다. 이 무슨 피해일까요? 저렇게 봐봐도 잘 모르죠, 그죠? 아까 말했던 겁니다. 제가 이제 그 멜론의 그 책을 쓰면서 여기다가 사진에다가 제가 넣었던 겁니다. 뿌리 부분의 증상이 이렇게 되고 아까 왔던 증상도 있습니다. 제 포장에 그 여름철에 재배를 해가지고 문해뜨 멜론 다 죽었습니다. 이거도 실토 반전까지 했음에도 이렇게 갔어요. 토양관리 결국은 이제 이 검은 정뿌리소금병이거든요. 얘가 고온균입니다. 30도 정도 되는 이런 기후에 그러니까 이게 어떤 사람들이 저 남부 지역의 저 곡성이라는 저런 쪽에서요 7월달 초에 재배해가지고 추석작형이나 뭐 아니면은 6월달 해가 요 작형 그러니까 이 여름에서 가을로 가는 작형에서 문제가 생겼거든요. 그런데 그 다음에 또 심으니까 봄에는 괜찮았던 거예요. 괜찮으니까 이게 뭐 무슨 연작장애나 병이 아닌가 근데 얘는 저온일 때는 크게 맥을 못 추니까 봄에는 좀 괜찮게 느껴진 거고 여름철에는 얘가 그 문제가 일으키는데 얘가 문해뜨 멜론이 어떻습니까? 저온의 생육이 더 빠릅니다. 같이 봄에 만약에 심어보면은 네뜨 멜론하고 문해뜨 멜론 3월이나 4월 심어놓으면 얘가 훨씬 생육이 좀 빨라요. 저온에 더 잘 자란다는 거죠. 반면에 어떻습니까? 저온에 잘 자라는 대신에 고온에 얘가 맥을 못 칩니다. 이 식물 자체가 문해뜨 멜론이 참외도 마치 비슷한데 그런데 참외는 접목이라도 했잖아요. 접목을 하니까 밑에는 알이 그 참외지 밑에는 뿌리가 신토자 호박이라는 아주 강한 뿌리 대목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게 온도가 30도 되는 고온일 때 사세가 약한 경우 피해가 심하다. 고온기에 문해뜨 멜론에서 더 심하더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4, 5년 돌려짓기 하다. 이게 이제 기본인데 이게 땅에다가 비닐하우스에도 4, 5년 이 다른 작물 뭘 심어. 그러니까 포자나 저항성 대목 전목 재배를 하거나 이게 싫으면은 소독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농약이 등재된 것들은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아마 그때 2004, 5년도에 이게 좀 문제도 많이 있고 하니까 빨리 농약을 이제 그때 실험을 해가지고 등재를 했었던 거예요. 동굴마루병이 또 이제 여러분 지금 작형에서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죠. 8월에서 지금 하순으로 가면은 이 동굴마루병이 문제가 특히 이 습이 많고 흐린 날 많이 문제가 될 때 이렇게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어요. 이때 나타나기도 하고요. 여기에 이제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는 이제 오래전에 그 농가원에 그때 연수를 할 때 이 멜론의 동굴마루병균을 가지고 온도별로 놓고 한번 이 균사 생장 정도를 본 겁니다. 제가 실험을 했었던 건데 한번 볼까요? 20도, 22도, 24도 여기 보니까 이게 생육이 얘가 훨씬 많아요. 24도에서 제일 그 생장이 빠르죠. 그러니까 얘가 20도에서 24도의 조건과 질소 부족, 밀식과 한기, 불량, 간수 과다의 한 5조건에서 많이 발생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문제가 생기다가 아무리 약을 줘도 잘 방제가 안 되는데 햇볕이 아주 잘 나고 계속 습도가 떨어지고 이렇게 가면은 거의 치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다시 병근식물에도 활동을 하고 동자전염, 독리전염을 주로 하지만 화양전염도 한다고 해요. 그래서 식물체 상처 부분으로 침입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흐린 날, 비 오는 날 뭔가 이 적심이나 이런 걸 좀 가급적 하지 마라 그런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에 그렇다고 보십니다. 그래서 원전 종자 사용, 그 다음에 식물체 병의 제거, 환기, 그 다음 시제부에 물이 가지 않도록 간수하고 정식 시에 약간 높게 심으라 하는 것. 그 다음에 적용 약재를 가지고 여러 가지 약재들이 있습니다. 여기는 문제가 많으니까 그 중에서 올려서 쓰는데 이제 어떻게
같은 제가 뒤에가 설명드리는 이름만 다르다고 다른 농약이 아니다 하는 거 좀 인식을 해주시고요. 제가 이거 얘기하면 여러분들 뭐 다 아는 거 이거거든요. 이거 무슨 병이죠? 흰가루병인 줄 아시면은 저게 방제가 좀 잘 안 되죠. 저 흰가루병은 아마 제가 여쭤본 게 좀 그럴 정도로 다 아는 겁니다. 그런데 저게 비닐하우스 재배하면서 참 난치병처럼 방제가 참 쉽지 않다는 거죠. 그 방제하는 비결로가 있으면은 얘기해 주실 분 없습니까? 저는 그 연구하면서 자존심을 살려야 되니까 제가 흰가루병 이게 두 개 다 제 연구 포장에서 나온 겁니다. 저 오른쪽처럼 저렇게 되면 상당히 참 어렵죠. 왼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정도까지 가면 초기에 방지를 해야 돼요. 이거 이제 멜론을 키우면서 이렇게 하니까 나중에 어떻게 했냐면은 이거는 잎이 밑에 많으니까 얘는 이 정도 되는 건 다 따졌습니다. 따주고 없애고 거기다가 이제 약재 살포를 하는데 보통 보면 이제 우리가 병을 확실히 잡겠다고 농도를 진하게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농도를 진하게 하는 것보다는 농도를 차라리 묽게 하더라도 앞뒤 골고루 가도록 이제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요즘은 어떻습니까? 위에서 그냥 약재 살포 쉽게 한다고 밑으로 이제 아예 하우스에다가 뿌리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이제 어떻게 될 거냐 하는 소리. 근데 그때는 이제 그렇게까지는 않고 막 살포를 하니까 실제 보면은 예를 들어서 이 전체 양은 물량을 한 200리터 정도 해야 된다 그러면은 때로는 한 300리터 정도로 더 묽게 한 대신에 더 그러니까 물량을 전체를 많게 해가지고 앞뒤 골고루 다 시키는 거죠. 보통 보면 약을 연구자들이 본인이 안 하고 뭐 시키는 경우가 있는데 쓱 치고 지나가니까 방지 효과가 없거든요. 어떤 식으로 거의 뭐 약품 짊어지고 있는데 방제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한번 칠 때 제대로 줘서 그걸 이제 잡았던 기억이 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결국은 뭐냐면은 보온 건조할 때 잎이 노화됐을 때 아엽 쪽에서 문제가 더 많이 생기거든요. 그 다음에 통풍이 불량하니까 그걸 어떻게 통풍이 잘 되도록 하고 아엽은 이 잎이 노화된 거는 사실은 어떤 잎의 기능으로서도 없으니까 차라리 잘라주는 게. 그 다음에 이제 그 멜론은 전복을 크게 많이 안 합니다만 만약에 전복 재배를 했을 경우에 호박의 그 이 잎 있잖아요. 호박의 그 똥잎에서 어떤 문제가 많이 일으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방제 약재들은 뭐 이런 종류들이 있습니다만은 이걸 중에서 근데 농도는 뭐 제 농도를 지키도록 또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좀 시간을 좀 줄이려고 뛰어갑니다만 해충의 문제입니다. 아마 이 병에 대해 가지고는 다른 분이 아마 세밀하게 했을 거니까 제가 대충 넘어왔고요. 해충 문제 같은 경우에 이제 이게 방제가 어떻게 될 거냐, 어려운 이유가 뭐냐 봤을 때 매벌격, 산란수가 많고 날개가 있고 진화가 빠릅니다. 약을 쳐가 우리가 약을 만들어 가지고 진딧물 약을 하나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그 약재 처음에 약까지 받았는데 그 다음번에 거기서 살아남는 놈은 그 약이 잘 안 듣는 겁니다. 지금 뭐 우리 뭡니까 이 코로나 바이러스 돌파 감염 그런 식으로 이게 아마 그게 안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여기서 살아남는 이 걔들이 진화가 엄청 빠르다는 거죠. 세대 기간이 짧다는 거죠. 탈피를 한다는 껍질로. 그래서 한 세대가 가는데 시간이 거의 뭐 한 달도 안 걸리는 그런 거죠. 이게 뭐죠? 진딧물이죠. 이게 문제를 많이 일으킵니다. 이렇게 놓고 보니까 상당히 좀 예뻐 보입니까? 근데 이렇게 가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새순에 잘 붙습니다. 뭐 멜론이나 이런 쪽에서 나오는데 주로 어디 많이 붙습니까? 이 새잎이나 요런데 흡축을 하게 되면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러면은 이게
만약에 항하 바이러스를 일으키는 균을 그걸 저희 진딧물이 가지고 있다고 하면 그놈이 여기 흡수하면서 얘 있는데 문제를 이제 일으킬 수 있겠죠. 진딧물의 원식이 아주 다르다는데요. 그 이유가 뭐냐면 교미 없이 새끼를 낳는 겁니다. 소녀생식을 알을 낳지 않고 새끼를 바로 낳는 거죠. 새끼의 대부분이 암컷이라는 세대 순환이 매우 짧고 환경 적응력이 아주 뛰어나다. 그래서 이 심하게 어떨 때 보면은 방제가 안 되면 이렇게 문제가 되죠. 이렇게 문제가 돼 있는데 생산한 멜론은 어떻습니까? 멜론에 그름 현상이 나옵니다. 지난번에 제가 사진을 뭐 보여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익산이 아니고 제가 사는 데서 가까운 금산에 가면 대야시장이라고 아주 재래시장이 큰 시장이 있습니다. 추석 전에 이제 가니까 2년 전인데 그 멜론이 좋은 게 시장에 안 나오고 싼 게 나왔어요. 10,000원짜리인데 한 박스에 10,000원 받아가 파산 맞습니까? 지금 한 박스에 얼마 받죠? 한 4만원 받습니까? 어떻습니까? 추석에 이제 농사 지어가지고 팔아야 되는데 이 시장에 파는데 그분이 농사 지은 분이 아니고 아마 이 판매하시는 분인 것 같아요. 한 박스에 10,000원 하는데 제가 그걸 안에다가 보니 지금 10,000원 주고도 그걸 사기 싫은 거죠. 실제 멜론이 맛있으면 한 개 10,000원도 가치가 있는데 충분히 가치가 있는데 여기서 이렇게 돼 가지고 그릇 현상 나오는 그 멜론을 판매를 해서 우선은 뭐 어쩔 수 없이 판매해야 되겠지만 전체 멜론 이미지가 상당히 이제 구겨지는 경우가. 자,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역시 예찰의 핵심. 우리가 신초를 뭐 이렇게 나타났을 때는 벌써 늦은 거죠. 처음에 이제 항색 끈끈이 드랩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약충이나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이런 학대경으로 봐야 되겠지만은 그렇지 않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끈끈이 드랩 항색 있잖아요. 밑에 사진처럼. 이게 어떤 역할을 하냐면 보초 역할을 하는 거죠. 이걸로 봐서 이 어떤 벌레가 돌아다니는지를 얘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걸로 해서 해충을 잡는 부분도 있지만 그런 효과보다는 어떤 해충이 돌아다니는지를 예찰의 어떤 그런 의미도 있다. 그래서 이걸 좀 몇 개라도 설치를 좀 하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이 방제는 뭐 여러 가지 약재들이 있습니다만 결국은 그 약재 살포시에 이 뒷면에도 서식함으로 뒷면까지 약재가 골고루 살포될 수 있도록 해라 하는 거예요. 저는 좀 방충망을 하자고 처음부터 주장했듯이 그 주장을 좀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면은요, 혹시 멜론에서 잘랐는데 안에 구더기 같은 거 나오는 거 보신 적 있으십니까? 네. 없습니까? 있죠. 이것도 결국은 뭐냐면 바깥에서부터 벌레가 들어와서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거든요. 아마 그게 좀 오래됐습니다만은 예전에 부여에서 일본에 멜론 수출을 하다가 이 때문에 난리가 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여기 청양 멜론은 거기보다 조금 가격을 훨씬 높게 받으니까 굳이 뭐 수출까지 할 생각은 안 했지만 부여는 일단은 이제 수박 후작으로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제 그걸 이제 농협이 주관을 해서 수출을 그때 열었는데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무더기가 생겼습니다. 일본에서 이거 난리가 난 겁니다. 우리 팔아가지고 이문 남긴 것보다 나중에 물려준 게 더 많을 거다. 결국은 뭐냐면은 이게 호박 다시파리라고 얘기하는 건데 호박에 문제가 많아. 근데 하우스 안에 하는 멜론은 벌레 들어오지 않도록 하면 충분히 가능했을 건데 이런 문제가 있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또 이 부여만 그런 게 아니라 제 고향 쪽인 안동에도 수출하다가 문제가 좀 생겼습니다. 이게 이제 호박에서 이제 찍은 겁니다. 이게
호박 가시파리입니다. 예쁘게 생겼죠. 물처럼 생겼습니다. 우리가 파리 그러니까 검은색 우리 주변에 있는 그 파리처럼가 아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얘가 어릴 때 있잖아요. 여러분도 어릴 때 딱 찌르고 쌀 놓고 도망가면 게임 끝입니다.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지나가면 나중에 흔적이 이렇게 나올 수가 있는데 색깔이 조금 지나면 아무런데 이게 뭐가 찔러서 그런 건지 뭐 때문에 그런지 잘 모르고 지나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넥트가 갈라지잖아요. 그때 더 골라지죠. 안에 이렇게 자라고 있습니다. 이렇게 문제죠. 그래서 찌르기 전에 해결을 해야 돼요. 찌르기 전에 우리가 이 호박 가시파리는 박하장군의 수꽃을 하는 것으로 수꽃이 아니고 이게 호박 이거는 이제 그 꽃가시파리 암꽃에 암꽃도 아니고 열매에다가는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들어오지 않게 하려고 하면 망사를 해줘야 되겠죠. 그 다음 봉지 씌우기 나거나. 그러니까 지금 노지에서 재배하는 이 호박은 어쩔 수 없이 봉지 씌우기 해야 되지만 우리가 아웃 안에는 결국은 뭐냐면 얘를 들어오지 않게 하려면 아까 제가 진딧물 방제를 위해서 그 망사 하나 한 명사 하라고 이걸로 이게 호박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다가 숯과 주인용 뭐 트랩을 설치하거나 뭐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또 나오면은 칩니다 이게가. 그래서 이는 그 방제 약재가 저렇게 있긴 합니다만은 실제로 호박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저게 언제 들어올지를 모르잖아요. 그래서 예찰이 필요하다 하는 게 그 망도 그거 노란색 끈끈이도 넣습니다만은 그 다음에 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그 더운 거는 좀 이제 팬으로 하더라도 이걸로 이제 그 망사로 막아주자. 그걸로 특히 이제 뭐냐면 봄 재배할 때는 문제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3월 달에 심어가지고 6월 달에 넘어오는 건 문제가 없는데 7월 달에 심어서 9월 달 넘어오고 9월, 10월에 수확하는 작품에서 이 문제가 많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름 재배할 때는 꼭 망사를 하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은 병해충 어떻게 해야 될 거냐는 겁니다. 침입하지 못하도록 차단하라는 겁니다. 발생하고 난 다음에 지금 코로나19도 발생이 안 되도록 하려고 우리가 마스크 끼고 뭐 여러 가지 방역 활동하잖아요. 그 다음에 철저한 환경관리와 예찰이 필요합니다. 확산 전에 초기 방제가 필요합니다. 방제 시에는 적정 농도로 확실하게 제대로 할 것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환경을 잠그려는 좋게 병 발생에는 부적합한 쪽으로 유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병을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해 가지고 작물 재배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될 거냐는 쪽에 10가지를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적정 온도 유지, 뭐 통풍, 투강, 제습 등 가습 방지, 기주병 저항성 이용이라는 거죠. 예병성 품종 선택, 그 다음에 저항성 대목 이용, 약재 방제 효율을 증진시킵니다. 약재 방제 효율 증진시키는 것도 같은 농약을 계속 치는 게 아니라 바꿔가면서 치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전염면 제거 및 감소시키는 생물적, 분리적 방제. 그래서 이런 쪽을 좀 유기물 시험하고 그 다음에 태양열 소독, 전기 소독 이런 쪽을 어떤 것들이 활용 가능한 것들이 어떤 건지 하는 거예요. 이거 잘 실천하다가 그 다음에 문제가 생겼을 때 어느 할 수 있는 것들 중에서 올려서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저것도 안 되면은 가장 쉬운 방법이 약재 살포 하는 방법이에요. 근데 이거는 꼭 안전 사용 기준을 지켜줘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이제 거의 제가 이제 멜론에 관해서는 거의 끝났는데요. 네, 아마 여러분도 알고 계시는 분도 있을 거고요. 약간 이제 알고 있을 분도 있을 것 같은데, 이 생장 조절제하고 작물 보호제 사용에 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한 분하고도 얘기를 했는데요. 농약 알고 사용하자. 작용 기작이 다른 걸 쓰라는 거군요. 이 살균제는 여기 보면은 이 이름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살균제 4, 1, 뭐 살충제 1, 2 요걸 꼭 한번 보시라는 겁니다. 살균제 요번에 4, 1을 쳤어요. 다음번에 칠 때 같은 농약이 어떤 농약이라고 하면은 4가 아니고 뭐 가를 쓰든지
다 이를 쓰든지 또 있는데 살균제 사 쓰는데 다 아무것도 없고 사밖에 없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사 이를 쓰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가나다라 다른 걸 쓰라는 거예요. 그래야 이게 그 어떤 약제의 어떤 방제 효율을 좀 높일 수 있다 하는 거고요. 살균제는 뭐로 되어 있냐면은 1, 2로 나갑니다. 그래서 요번에 1, 2를 쳤으면은 다음에는 1, 2가 아니고 2, 3 중에서 골려서 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실제로 농약을 오랫동안 연구하는 사람들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4, 1, 2, 3 이렇게 되어 있는 것도 큰 차이가 없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쓰는 입장에서는 4 썼으면은 아예 하나하나 다른 걸 쓰시는 게 좋겠다. 이거는 1을 썼으면은 다음에 1B를, 지금 1B를 썼는데 다음에 1A를 쓸 게 아니라 아예 2나 3 숫자가 들어간 중에서 올려서 쓰시는 게 좋겠다 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다 알고 있었던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혹시 몰랐던 분은 오늘 이거 아는 것만 해도 거의 본전 받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왜 그러냐고 봤을 때 작용기작이 생합성 저해, 뭐 세포분열 저해, 살균제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가 1, 2, 3, 4 이게 보면 작용기작이 다 같은 이제 생합성 저해. 근데 세포기작이 조금 다른 겁니다. 얘는 세포분열 저해 나로 나가는 거예요. 세포분열 저해는 생합성 저해. 그래서 저도 이제 나 뭐 1, 2, 3, 4 있는데 가 썼으면 그 중에서 하나 골려 쓰고 다음에 또 다음에는 이제 다로 나가는 호흡 저해 중에서 쓰고 이것까지 다 할 필요는 없지만은 요 가나다라 중에서 골려 쓰는 것만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살충제는 어떻게 또 가냐면은 뭐 여기 보면은 이제 우리가 아마 카바메이트계, 유기인계 뭐 이런 것들은 잘 들어봤을 겁니다. 근데 요걸 조금 더 크게 놓고 보면은 카바메이트계하고 유기인계는 아세틸콜린, 뭐 에스트라제 기능 저해 같은 이제 작용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1A를 쳤습니다. 다음번에는 2로 넘어가거나 3으로 가거나 이 중에서 이 작용 기작이 다른 것 중에서 쓰라는 겁니다. 그래서 멜론의 또 토양 소독을 위해서 우리가 태양열 소독 그런 것들이 상당히 유효합니다. 오히려. 그런데 만약에 그 약재로 급하게 써야 되겠다고 했을 때 쓸 수 있는 것들이 등재된 것들이 이런 것들, 뿌리옥 선충, 뭐 그 다음에 뿌리옥 선충에 등재된 것들, 그 다음에 덤불충 N병에 등재된 것들. 뿌리 혹병은 얘는 이제 세균에 의한 생기는 겁니다. 얘는 말하면 우리는 얘를 해충으로 치부하고 얘는 세균성 병입니다. 뿌리라고 해서 같은 것이 아니고요. 그 다음 덤불충 N병 이런 것들이 토양 소독으로 쓸 수 있는 거죠. 자, 아까 제가 이제 망을 하자고 얘기를 했는데, 일본에 가니까 유기농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해놨다. 오래된 사진입니다. 엽치료를 하는데, 여기도 계속 이제 하다 보니까, 연작을 계속 엽치를 하다 보니까 병이나 이런 것들이 생기죠. 그죠? 근데 어쨌든 이 안에도 온도계를 설치를 노지인데, 이렇게 하고 노지 설치를 합니다. 왜? 원래 그러는 거 다 막잖아요. 이걸 하지 않고 친환경 재배 어떻게 하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온실 안에서, 비닐하우스 안에서 옆에를 다 막는, 옆에만 막음으로 해서 벌레들의 상당한 양은 90%는 얘가 막아줄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앞에 문하고 뒤에 왔다 갔다 하면서 그때 또 좀 들어올 수가 있지만은 그거는 또 일부 들어오는 거는 좀 나중에 방치를 하더라도 이게 차단이 가장 중요한 거라는 걸 제가 강조하기 위해 가지고 가지고 왔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생장 조절제가 뭐 지난번에 누가 질문을 했는데 질문하신 분이 오셨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다음 시간에 제가 자세히 얘기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원칙적으로 저는 이 멜론에는 안 쓰는 게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어쩔 수 없이 이 실험을 했어요. 그래서 네트 멜론은 제가 그 실험을 했지만은 여기 네트 멜론 이거를 해서 문제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15ppm. 근데 이게 15ppm을 어떻게 만드냐 하는 것들이 아마 지난번에 누가 질문한 것이죠.
종이에 꽃가루가 잘 안 나오거나 수분에도 순간 심장이 어려워 착화가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죠. 그 착화제 처리 시기는 배화 당일이나 배화 1일 전이 효과되거든요. 배하고 난 다음에 꽃이 시들고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이 후보다는 전이 낫다 그 얘기를 봐야 되는데 배화 당일이 가장 좋고 처리 방법은 자방에 붓으로 발라주거나 수면 분무기로 암술 주도에 이제 분무를 해주는데 이 풀매트 같은 경우는 상당히 예민한 농약 생산 조절제입니다. 어디 들어가고 들어가야가 아주 잘못하면 비용으로 갈 수도 있고 수박 같은 경우에도 등재는 했습니다만은 이 예전에 부산에 있는 제 사수가 이걸 실험을 했었던 건데요. 얘는 잘못하면 열과로 갈 수가 있어요. 수분 관리 잘 못하면. 멜론은 그보다는 덜 민감합니다만은 얘도 이제 착화력을 증진시키는 데는 효과가 있습니다만은 품질 문제라든지 그런 쪽에서 조금 그렇고. 그래서 제가 여름철에 브랜드별은 아예 착화가 잘 안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이걸 등재를 시켰습니다. 왜 쓰도록 해놔야, 그러니까 착화를 못 시키는 사람들에게는 저거라도 쓸 수 있도록 이제 하기 위해 가지고 이제 실험을 해서 올렸을 때 떼어봤거든요. 여기에 보면은 이제 15ppm 해놨어요. 레드메론은 이제 이거보다는 조금 농도를 조금 더 올려요. 여기도 한 20ppm 정도. 그런데 아마 여기 보면은 이 참외, 멜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 야채의 가장 적합한 처리 방법은 야당일 하방 부위에 분무 처리한 후 인공수분을 병행하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왜 그러냐면 품질을 위해서 벌이라든지 이런 쪽을 넣어가지고 하면서 보조제로 이걸 쓰다 이 얘기를 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사용 농도 이제 그 15ppm입니다. 15ppm을 이제 하려고 그러니까 이 계산이 잘 안 된다고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물 660ml죠. 우리 물병 하나가 생수가 하면 500ml잖아요. 거기다가 이제 660에다가 요거 이 10ml짜리 하나를 넣으면은 66개 15ppm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제 내가 40대액으로 해야 되겠다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40대 25ppm 정도가 좀 더 진해졌잖아요. 물 400ml에 그 10ml. 만약에 이걸 가지고 레드메론에 쓰려고 20ppm으로 쓴다고 가정을 하게 되면은 물 얼마입니까? 500ml에다가 이걸 하나 넣으면은 20ppm이 되겠죠. 계산 됩니까? 그리고 여기서 보면 꼭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고농도로 처리하거나 처리 시기를 지키지 않을 경우는 기형과 등 약해를 일으킬 위험이 있으므로 처리 시기 착화 농도를 반드시 준수하여 살포하고 중복 살포하지 않도록 하다. 그래서 이 지베레린이라든지 이런 쪽이요, 살포하다 보면은 그걸로 인해 가지고 이 위조 증상이 쪼글쪼글해진다 그러나요? 그런 증상들이 잘 나타납니다. 그리고 수세가 약한 그 식물에는 오히려 처리를 하지 말아 하는 건데, 문제는 또 착화가 안 될 때 수세가 또 약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저게 착화시키는 거는 시킬 수 있겠지만은 저게 독약이 될 수도 있겠다는 거죠. 그래서 착화 정진제라고 나와 있는 걸 제가 한번 보니까요,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근데 제일 많이 그게 되어 있는 데가 바로 참외입니다. 참외 겨울철에 하다 보니까 거의 이거 많이 썼습니다. 근데 요즘은 또 꿀벌 참외 그래서 이제 벌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도 노동력이 많이 들어가고 그리고 벌을 이용하는데 멜론 같은 경우는 뭐 옛날에 우리가 처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숯pot에 가루를 가지고 한 포트에 다 묻혀줬어요. 그러다가 벌로 하게 된 거거든요. 여기도 이제 멜론에 유일하게 등재된 게 이제 이겁니다. 저희들이 등재를 잘못긴 했습니다만 어쩔 수 없이. 그 다음에 이제 이 지베레린 이거 가끔 다른 데서 쓰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제가 아마 지난번에 질문하신 분이 좀 한 계신 것 같습니다만, 이게 참외 같은 경우에 이제 주로 이 토마토하고 지베레린을 또는 처리를 많이 합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 하나가 말하면 1.6g인데요. 실제 여기가 지베레린 어떤 성분이 들어간 거는 한 50mg 들었어요. 50mg. 실제 성분은. 왜냐하면 3.1%가 들어있어요. 성분량이. 일반 수용액은 3.1%였어요. 실제 나머지 성분들은 이제 다른 것들이
한승리라든지 그런 식으로 얘는 뭐 효과가 뭐 벼라든지 그 다음에 저런 뭐 침지해가지고 했을 때 출하율을 높이거나 생육 촉진에 이제 효과가 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만약에 이거를 꼭 써야 되겠다고 생각하면 이게 50, 그러니까 이게 여기 보면 이제 지베린의 1.6g, 요거가 1.6g인데요. 요 중에서 3.2%가 성분이 있으니까 실제로 0.0496인데 뭐 0.05g이라고 칩시다. 그럼 이게 이제 50mg인 거죠. 그러니까 물 1리터에 캡슐 하나를 타서 녹이면은 50ppm이 되는 거죠. 50ppm. 그럼 100ppm으로 하시라고 한다면은 만약에 더 좋은 기에 100ppm을 써야 되겠다고 하면은 물 1리터에 2개를 넣으면 되겠죠. 2개를. 물 1리터에 2개를 넣으면은 100ppm이 되는 거죠. 근데 그냥 우리가 생수를 봤을 때 생수가 500ml짜리 있으면 거기다가 지베린 요거 하나 넣으면은 100ppm이 나오는 겁니다. 1리터에 만약에 넣겠다 하면은 요 캡슐을 2개를 넣으면은 100ppm이 됩니다. 그 다음에 생수 기준으로 생수 500ml에 넣겠다 하면은 요거를 1개를 여기다 넣으면은 100ppm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아마 거의 마지막인데요. 우리가 농업이 환경도 보면 국제 경쟁 시대고, 그 다음에 가치가 옛날에는 뭐 수량이라든지 그런 쪽이 좀 그랬다면은 요즘에 고객들의 생각은 기능성, 건강성 뭐 이런 쪽의 생각들. 다음에 요즘은 또 이 정보, 지식, 융합, 통섭이 경쟁력이라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해서 내 농산물의 가치를 좀 올려볼 거냐 하는 쪽에서 지금까지 아마 청량의 멜론들이 다른 지역보다는 상당히 그래도 가치가 조금 높게 가 있습니다. 고추도 상당히 좀 올라가 있지만 청양고추 덕분에 이 멜론도 아마 합숙한 분들도 그렇고 상당히 다른 지역보다는 면적이 크게 아주 많은 건 아니나 어느 정도 이제 품질로 인정을 받은 거 아니냐. 그래서 소비자분들이 이 웰빙 플러스, 이 안전성 이런 데 하는 데 대해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좀 부응해서 이 시장 중심에서 우리가 좀 경쟁력을 가질까 하는 노력들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요즘 농업을 소비자 농업 시대라고 얘기하죠. 소비자 이해가지고 결정이 되고 소비자는 어떤 걸 좋아하나, 건강과 안전한 농산물이냐 하는 거에 관심을 가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잘 하셨듯이 첨단 농업 기술 상당히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기본 지키기라 하는 겁니다. 기본을 어떻게 지킬 거냐 하는 쪽에서 재배 토양에 대한 철저한 사전 관리와 품종 및 생육 단계별 적정 관리 있잖아요. 어떨 때 물을 많이 주고 어떨 때 적게 주고 그렇게 해서 당도를 어떻게 올리고 하는 그런 부분들, 적기수화, 그 다음에 이 고품질 생산을 해서 여러분들은 소득을 올려야 되겠고, 실제로 이제 사 드시는 분은 멜론 상당히 맛있는, 저도 그 2주 전에 그 멜론 받아가지고 먹어보니까 너무 괜찮았어요. 그래서 저 혼자 먹기 아깝고 자랑한다고 한 개씩 나눠줘서 4명이 이제 4집이 먹었습니다만, 아니 그런 부분에서 소비자들로부터 좀 신뢰를 받음으로 해서 결국은 우리 소득도 올릴 수 있지 않냐 하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수출하고 관계되는 얘기긴 합니다만은 LA 우리 포마트 시장에서는 인기가 있는 것들이 이런 멜론보다도 이런 것도 있습니다만은 이 참외 종류 여기 가격이 어떤 그람으로 무게 비중을 했을 때 상당히 좀 높습니다. 예. 왜 그러냐면 이런 참외가 좀 정서적으로 한국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이거를 봄에 드시고 싶은데 이게 어떻습니까? 여기 오래 보면은 빨리 상합니다. 멜론보다 얘가 저장이 오래 못 갑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게 이제 문해뜨 멜론입니다. 이게 이제 아사기 멜론 그런데 가격이 얘하고 똑같이 깨졌거든요. 얘는 얘보다도 무게로 보면 절반 가격 정도밖에 못 받아요. 그런데 얘들이 이제 좀 대접은 받지만은 저장력이 문제가 있으니까 바로 멜론과 참외의 어떤 참외라는 게 같은 참외 형태를 띠고
아는 이제 멜론의 형태죠. 얘는 이제 참외는 이 속까지 다 먹었으니 얘는 속은 못 먹습니다. 그런데 얘가 이 골이 이런 그 뭐가 생기는 게 잘 안 생겨요. 저장력이 좀 오래 간다. 그래서 국내 가격 수출을 일부 다른 데서도 해줘야 되는 부분이 하나가 국내 가격 안정에도 좀 기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 제 강의는